아무리 수사기관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계좌를 동결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피해 방지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되는 계좌다 그러면은 정지시켜요. 오늘의 주제는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예. 보이스피싱의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케이스들이 되게 압축됐었어요.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예를 들면 자녀가 납치됐다라는 얘기로 전화가 온다든지 문자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애들이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이러면서 연락이 온다든지 이러면은 네. 보이스피싱이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 범죄들이. 네. 지금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넓어졌죠? 뭐 검사를 사칭하기도 하고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은행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피해자들도 다양해요. 피해자들도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판사님도 속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청첩장 누르기만 하면 해킹되는 겁니다. 해킹돼서 바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정보들이 다 유출이 돼요. 기술적으로도 발달되네요. 네,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달됐고요. 정교해졌고 그런 만큼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아주 힘듭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국내에서만 보이스피싱은 아닌 거죠? 해외도 많죠?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이 주범들이 사실은 국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다 총체계 역할을 하면서 있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 주로 운반하는 사람들, 인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시 만약에 이런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신고해야죠. 112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바로 신고를 하셔서 계좌를 인출을 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계좌는 이미 인출됐잖아요. 네네네. 이게 한 번 인출된 다음에 다른 사람 계좌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거죠. 아무리 수사기관의 요청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계좌를 동결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피해 방지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되는 계좌다 그러면은 정지시켜요. 보냈는데 5분 있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상해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신고를 해서 그 계좌가 동결될 수 있게, 지급이 정지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본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게 명백하면은 피해보기 빠른 편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 누구 대상으로? 일단 똑같아요. 112에 신고를 해서 고소를 하셔야죠.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 같다. 이런 계좌로 빠져나갔고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그 계좌를 조회를 하고 또 CCTV를 열어봅니다. 누군가 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계좌만 타고 갈 수는 없어요. 한 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든요. 또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현금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죠. CCTV를 열어서 그걸 동선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범죄자가 잡히는데 시간이 그냥 우리 권현남님 생각해도 오래 걸릴 것 같죠? 2주? 2주라니요. 예, 잡히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예. 형사고소가 되고 나서도 사실은 피해복 받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건 이제 누가 인출해 갔는지 아니면은 누가 전달해서 누가 환전했는지 그 공범들 중에 일부라도 잡혀서 그 공범들이 죄가 밝혀진 경우에는 피해복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잡히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 다 빼가서 CCTV에서 이제 인출한 사람도 그 사람이 인출을 했는데 얼굴만 보고 잡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행동들이 다시 일어날 때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출하고 난 다음 그 직후에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좌 이체뿐만 아니라 뭐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피해가 되게 다양한데요.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었던 돈을 이체한다 그러면은 물론 그것도 너무 슬픈 일인데, 근데 더 슬픈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의 대출 계좌가 생성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대출 방법을 알려줬어요. 혹은 더 억울한 경우는 대출 방법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해킹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증서 정보라든지 계좌 정보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권에서 대출이 일어나요. 그 대출을 보이스피싱범들이 또 편취를 하는 거죠. 다른 계좌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총책이든 중간책들 중에서 일부가 잡히기라도 한다 그러면은 검거가 빨리 되고 그리고 또 피해 회복이 빨라져요. 근데 안 잡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돈 4천만 원을 만약에 대출이 일어났다 그러면 4천만 원만 잃은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그 4천만 원에 대한 고리의 이자들 계속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그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채무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과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부주의해서 아예 채무 부존재를 입증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너무 쉽게 당했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채무가 부존재한다라는 소송을 하는 게 모든 케이스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 소송을 하는데 또 소송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소송이 사실은 실무에서는 금융기관 상대로 했을 때 질 가능성이 더 높은 소송인데 진행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요건별로,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피해자가 더 책임이 크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채무가 부존재하냐 아니면 채무가 인정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당하면은 소액이라고 하면은 경찰서에 연락하고 금액대가 너무 한 어느 정도면은 아예 변호사 상담을 또 받아야 될까요? 금액대가 중요한가요? 물론 이제 소송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민사소송이잖아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작든, 예를 들면 500만 원을 편취당했든 1000만 원을 편취당했든 5천만 원을 편취당했든 수사기관에 무조건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그래야지 범죄자를 잡을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소송을 형사소송이라고 한다 그러면 형사소송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건 별도로 뭐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억울하다. 난 그냥 버튼 한 번 누른 거밖에 없다. 네. 그랬는데 내 빚이 지금 5천만 원이 됐다, 1억이 됐다. 그러면은 한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는데 너무 억울하시고 또 해결 방법이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